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입추는 배신해도 처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그 옛말이 배신을 했습니다. 처서가 내일인데요. 여전히 덥습니다. 또 태풍도 배신을 했습니다. 태풍 종다리, 태풍이 더위를 꺾어야지. 더위를 데리고 오는 그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배신을 주는 건 정치권도 지지 않습니다. 이 난국에 기껏 한다는 게 축하난 진실 논란. 정말 난이 이런 난이 없네요. 8월 21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펜션에 걸린 현수막 때문에요. 그 지역 일대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효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 펜션에 내걸린 현수막 때문인데요. 전남 광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 펜션에 머물렀던 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허. 여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됐는데 기쁜 마음에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서 딱 내걸었는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뭐예요?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해당 사진을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시민이 지난 13일 이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어머나. 이후에도 112는 물론이고 113 간첩 신고까지 다수 접수됐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한 지역의 펜션에 저게 내걸렸는데 진짜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뭐 행사한 거 이중국 평등 뭐 진짜 네. 행사한 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 사진 받았습니다. 에? 한 보름 전 내지 한 10일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아, 그래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번져갔을 겁니다. 저까지 받았으니까. 어허. 근데 저는 딱 보고 이건 무슨 조작된 사진인가 가짜 뉴스 왜 이렇게 AI처럼 만든 네.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대한민국 공산당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공산당이라는 면 공산당이지 왜 대한민국이 앞에 붙습니까? 그럼 공산당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 하계수련회. 운동권은 이런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당연히 운동권 용어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맑게 한가족 하계수련회 이러면 공산당이라는 말과 안 맞잖아요. 뭔가 그래서 위장하기 위해서 저런 저 허술한 어리숙한 표현 쓴 거 아니에요? 위장 자체를 하지 않죠. 공산당의 당원들이 만약 모인다면은 아하. 수칙이 있어요. 플랜카드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돼요. 아, 그래요? 서로 다 불태워야 되고요. 오. 서로 접선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겠지요. 아하.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는데 네. 어찌됐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한 분들이 아마 신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하. 지금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신고를 지금 여러 통 했고. 신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국정원과 경찰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드러났잖아요. 네네, 펜션 그렇죠. 이제 찾아가갖고 네. CCTV들을 확인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온 손님들이다라고 확인하고 네. 실제로 추적을 해봤더니 네. 이 일대에 가까운 곳에 뭐 여수 일대에 사시는 그런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11가구가 모여서 22명의 가족들이 간 진짜 MT처럼 간 수련회였다고 합니다. 아니 인근에 지금 여기가 광양에 있는 펜션이잖아요. 광양 인근 여수에서 온 사람들인데 11가구에 총 22명의 가족들이 여름 휴가차 여기에 왔는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휴가를 왔는데 현수막에 왜 이런 이름을 썼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계모임인데 이 계모임이 회장님의 말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근데 회장이 바로 계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원들이 와 웃기다 이러면서 찬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계모임 개원이 사비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저렇게 딱 걸어놓은 거고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웃길 목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펜션 측에서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계모임 측에서 우리가 즐겁게 시간 보내러 온 것이니까 이해해달라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즐겁게 시간 보내러 펜션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저렇게 떡하니 글쎄요. 저 펜션에는 다른 펜션, 다른 동에 이 머물고 있는 그 휴가를 즐기러 온 분도 계실 텐데, 그리고 김묘성 기자님, 펜션 업주분 측에서 이거 불편하니까 오해 소지 있으니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그냥 우리들끼리 재미있으면 큰 문제 없겠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 현수막을 만들고서도 그냥 너무 재밌어만 했었는데 휴가 끝나고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특히나 펜션 사장님께 너무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개모임의 그 이름 또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바꾸겠다라고도 밝혔는데 네. 이 플랜카드 사진을 보면요. 현수막에 날짜,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펜션 측에 정말 많은 좀 불편을 겪은 모양입니다.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대한민국 사람이 맞냐? 당장 북한으로 가라라는 문자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신고가 빗발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출동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자, 100번 양보해서 저 게이 모임 회원들의 이 현수막 내건 행동이 일종의 해프닝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이건 도를 넘어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또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경찰과 국정원까지 출동할 정도로 수사 인력이 좀 낭비된 측면은 있죠.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 수사는 하겠다라는 건데 시청자들 분들도 심각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경솔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적용돼서 처벌까지 가려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소위 말하는 간첩 행위를 해서 이적 행위를 해야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에 이르렀진 않아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긴 하나 문제는 이 손님의 부주의한 행동, 경솔한 행동 때문에 이 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펜션 주인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항의를 받았다는 것은 또 매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엄격한 법률이 있으니까 이런 공산당이라는 표현 자체는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본인들끼리 유의의 목적으로 장난이었다면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그냥 펜션 방에 하나 조그맣게 그런 정도라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또는 펜션 주인의 어떤 영업을 방해하는 목적은 없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좀 부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무심결의 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 개몸 회원분들 아마 지금은 반성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어쩌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제목부터 진짜 기가 찬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초등학교 1학년 딸을 가진 학부모의 사연이고 고민입니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온 고민 사연인데요. 네. 어느 날 아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인데 바로 직접 메신저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네네.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고요.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또 재촉하면서 누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상대방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알몸 사진이 뭐야? 라고 하니까 또 잘못 보냈어. 알겠어. 이렇게 잘못 보낸 것처럼 둘러대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저 대화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지금 이 고민 사연을 올리신 게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딸아이가 받은 이 메신저 내용이 다시 한번 보시죠. 좀 기가 찹니다. 오빠라고 저장돼 있는 이름은 안 떴어요. 정체불명의 저 상대방한테
아,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입에 담겨 소금감나면 진짜 읽을게요.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 아니, 왜 답을 안 해? 답 좀 줘! 답 좀 줘봐! 그랬더니 이 피해를 당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알몸 사진이 뭐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 오빠라고 저장된 사람이 아니야! 잘못 보냈어! 김묘성 기자님! 저게 무슨 대화, 어떻게 저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큰 어른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저 따위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다 큰 어른,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은, 그러니까 5학년 이 남학생과 문자를 받은 1학년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같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나 세상 지금 기가 차요, 지금. 근데 앞서 보시면요. 무언가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잘못 보냈어. 이게 지금 실제 네. 그 대화 화면 캡처네요. 캡처 화면이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몸 사진이 뭐야 라고 했더니 그냥 잘못 보냈어 라면서 이렇게 뭔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도 알겠어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네. 그 뒤에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또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무언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삭제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아이의 반응이 뭐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제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또 친구한테 보낼 걸 잘못 보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의 부모에 따르면 네. 이 남자아이가 이 삭제한 메시지가 뭐냐면 남자아이의 신체 사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삭제한 듯 싶다고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요, 이번에도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걸 잘못 보냈어 라고 둘러대면서도 다시 한번 미안, 보여줄까? 에?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머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게 된 거죠. 지금요, 너무너무 충격, 그리고 두려움, 공포 때문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이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쫙 돋으셨을 거예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상식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입에서 지금 저런 말이, 저게 지금 나올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말문이 막힐 지경인데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성범죄를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건지.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것들을 몰랐었을 텐데 요즘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뭔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세상이 되긴 됐거든요. 어머나.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한테 초등학교 5학년이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면 이거는 그럼 도대체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 건지 굉장히 지금 세상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저 뭘 보냈다가 잘못 보냈네 이랬다가 또 미안 보여줄까 이러면서 선을 살짝 넣으면서 뭔가 상대를 간을 보고 꼬드기는 듯한 또 반응을 지금 즐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 좀 그런 네. 식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를 보냈다가 잘못 보냈네 보여줄까 이랬다가 네. 1학년 여학생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대화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갑자기 또 이 5학년 남학생이 네. 뭐라 그랬냐면 왜 보통 좋아하는데 뭐라고요? 너는 싫어? 또 뭐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여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뭐를 이런 식으로 여학생이 대답을 하니까 저 남학생이 그런 거 보내지 마 싫은 것 같아 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학생이 응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니 응이라고 했으면 싫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대화가 끝나야 되는데 이 남학생이 계속 간을 보면서 계속 선을 넘는데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는데 또? 스땡 할래? 그게 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땡이라는 게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은어라고 하는데 성관계를 뜻한다고 뭐라고요? 합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땡 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1학년 진짜. 여학생이 몰라 알려줘. 그 스땡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5학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뽀뽀 같은 거라고 생각해.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점점 막 꼬드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1학년 여학생이 정말 그럼 뽀뽀 같은 건가? 뽀뽀는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뽀뽀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5학년 남학생이
네가 뽀뽀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스땡을 해도 된다고 말을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대화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지금 충격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본 저도 지금 손이, 저 내용을 전해드리면서도 손이 부르르 떨려오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저 대화 내용을 딸아이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우연히 접한 저 딸아이의 부모님은 얼마나 충격, 정말 얼마나 진짜 너무 기가 찼을 거 아닙니까 지금? 청천벽력이겠지요. 딸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세상에. 아이예요. 거의 유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이처럼 곱게 좋은 어떤 것만 보고 좋은 세상에서 좋은 꿈을 갖고 있어야 될 아이가 이렇게 충격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금 죄책감에 부모가 휩싸이겠습니까? 아이한테 우리가 관심이 얼마나 없었나? 왜 이 태권도장을 우리가 왜 보냈나? 이 아이한테 너무 일찍 휴대폰을 쥐어준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겪고 있을, 또 아이가 평생 혹시나 이 지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봐 이 죄책감에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더군다나 네. 이 부모는 어떤 장면을 또 목도를 했냐면 네. 이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네. TV를 보다가 갑자기 바지에 실수를 한 거예요. 어머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앞으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머나. 그것이 바로 이 충격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지금 가슴에 후회와 어머나. 죄책감과 또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어머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나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손정혜 변호사, 혹시 이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님은, 지금 이 부모님 본인도 좀 충격에 빠지셨겠지만, 이걸 정신을 차려서 일단은 그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아이의 부모한테 뭐 연락을 했다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뭐 항의했다거나 좀 혹시 그런 행동 했습니까 지금? 네, 이 여자아이 부모 일단은 태권도장에서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권도장에게 알렸고요. 아하. 태권도 학원에서는 이 남자아이의 출석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태권도에서는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 조치는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 부모하고도 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네. 단순히 사과만 받고 끝내지는 않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일단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성적인 언동이나 성적인 침해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저희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관련 수사관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이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이의 상태가 심리적으로 괜찮아 보였다고 생각했지만 보신 것처럼 소변 실수도 하고, 특히 진술서를 쓰러 가니까 처음에는 부모한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굉장히 또 자세하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하. 내가 또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는 거를 듣고 속상해하는 엄마 모습을 보고 또 아이들이 위축돼서 진술을 세상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심리적인 어떤 치유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폭력법에도 이런 성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처분하거나 여러 가지 교육 명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련된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이제 규율할 수 있는 겁니다. 음란한 사진 전송했을 때인데, 아까 그 사진이 실제 음란한 사진인지 어떤 사진인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음란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언어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것도 폭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5학년 아이에게는 부모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에게도 필요한 적절한 상담 명령, 수강 명령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필요해요. 처벌을 무슨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고 거기서 그래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아이, 지금 가해 학생이 된 5학년 학생에게도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그 이제 올바른 정신 상태, 올바른 태도, 올바른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아, 서정희 씨, 우리가 아는 그 서정희 씨 같은데 딸과 합동 결혼식이 꿈이다. 이거 되게 대관절 무슨 얘기일까요? 김효성 기자님. 네, 서정희 씨가 6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MBN 동치미를 통해서 최초로 남자친구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벌써 이 남자친구분과 만난 지 4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만나는 4년 동안 서로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던 시간이 딱 2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미국에 가족들 보러 갔던 2주 빼고는 하루도 안 빠지고 남자친구를 만났던 거죠. 게다가 지금은 또 동거 중이기 우리 하기 보통 이제 때문에. 이런 말이 되려면 4년 연애 동안 너무 바빠서 딱 2주 만났어. 이보다 이런 얘기인데. 네, 딱 2주만 못 만나고 못 만난 거 매일 2주만 못 만나 만났다. 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결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결혼식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특별한 걸 원하나 봅니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동주에게, 그러니까 그 딸이 있잖아요. 딸에게 미안한 건 내가 먼저 연인을 만난 것이다. 아무래도 딸도 돌싱이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같이 결혼식을 하고 싶다. 엄마와 합동 결혼식은 너무 특이하지 않나 라면서 바람을 슬쩍 드러냈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이 말을 듣고 딸인 서동주 씨가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결혼식 날 다 내가 정할 거야. 혹시 그랬을까요? 어땠습니까? 서동주 씨 입장에서는 네. 어머니가 나랑 같이 결혼식을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싫었을 것 같은데 서동주 씨가 옆에 있을 때 서정희 씨가 네. 딸이 재혼할 때 같이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서동주 씨가 아주 질색을 하면서 절대로 싫다. 그러겠죠. 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동주 씨도 짝이 있어야 뭐 결혼식을 한 해 만에 이런 대화를 나눌 텐데 네. 서동주 씨도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인 서정희 씨는 2014년에 이혼을 하고 현재 6살 연하의 남성과 열애 중인데 네. 서동주 씨는 2014년에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현재 4살 연하의 남성과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은 서정희 씨가 그 과거에 이제 굴곡진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그건 다 알고 있을 때 서동주 씨가 이혼했다는 걸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서정희 씨가 이혼을 한 시점인 2014년에 네. 서동주 씨는 결혼을 했던 겁니다. 같은 해 2014년에. 네. 그런데 5년 만에 또 이혼을 했던 그랬군요. 거예요. 돌싱이 됐는데 네. 최근에 4살 연하의 또 남성을 만나서 열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동주 씨가 엄마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이겼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마도 엄마는 4살 연하 남성과 만나고 있고 엄마는 6살 여섯 연하 살. 남성 만나고 있고 나는 4살 연하 살이니까. 남성 만나고 있으니까 나이 차이 부문에서 엄마가 이겼다고 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엄마와 딸이 서로의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또 상대방의 의사 합동 결혼식에 지금 서정희 씨 또 서동주 씨 모녀가 극적으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상대 남성들의 의사도 중요한 거잖아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 서정희 마담님이 동치미에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프로포즈 받으셨다고. 누구한테? 그분한테? 예, 잠깐만. 그럼. 그렇게 여러 명 없어요. 나이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여러 명을 소개하겠어요. 이제 프로포즈를 방송에서 받은 거예요.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고서는 꽃하고 편지랑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포즈를 항상 얘기했어요. 다이아를 해야 된다. 다이아만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약간의 실망. 그런데 저는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뭔가 서로에게 같이 정돈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10년까지도 변함이 없다면 그때 결혼식을 하겠다. 10년 뒤에? 10년 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포도 했어요, 주변에도. 아니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열흘 10일 후도 아니고 10년 후에 사귀어보다 하겠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손재민 선생님 프로포즈 때 진짜 혹시 그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지금 결혼을 바로 승낙 안 한 거 아니에요? 설마요. 사실은 이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냐하면 서정희 씨 나이가 지금
62년생이면 62세잖아요. 와. 10년을 결혼하겠다고 하신 거는 한 70대에 결혼식 올리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도 놀라는데 남자친구가 10년 뒤에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놀라겠죠. 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저 자리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이 얘기를 또 다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아유, 어서 오세요.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상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정희님의 동역자 건축가 김태현입니다. 야. 오늘 두 분이 의상 네, 커플로. 커플로 네. 입히신 거죠? 네. 속옷만 제가 입는 거 같아요. 내 의지로 입을 수 있는 건 속옷밖에 없어. 양말도 안 돼. 안 돼. 양말도. 좋아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좋아하죠. 10년은 더 좀 두고 봐야겠다라고 딱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 듣고는 괜찮으셨어요? 그 얘기를 사실 저는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숫자와 함께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이아 얘기 아까 하시던데. 그렇게 그런 용기는 안 얘기를 내셨어요. 했었는데 저는 제 용기가 다이아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가 있다고 야, 모르긴 몰라도 이종근 평론가님 이 영상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태현 씨한테 빠져들 것 같아요. 와, 진짜 중점도 멋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멋지네요, 진짜. 저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곁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질 것 같아요. 내 옆에는 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을까? 내지는 뭐 솔로이신 분들은 정말로 좀 화를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잖아요. 네. 서로 설레고 아직도 그렇죠. 그 눈길 봐요. 그렇죠, 눈길이 맞아요. 산꿀이 뚫뚫 막 뚝뚝 떨어지는 네, 것 같고 맞아요. 나이와 상관없다. 가슴은 설레고 또 꽤 오랫동안 함께 지금 동거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전혀 새롭다. 그러니까 10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밀당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을 새롭게 확인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후에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확실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하셨겠지만 물론 이 젊은 연인들의 그 대놓고 알콩달콩 뭐 그런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역시 연륜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해도 그 안에 사랑하고 배려한다는 게 진하게 느껴지잖아. 아, 이게 진정한 또 사랑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데 아까 잠깐 얘기 중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서정희 씨가 연인 김태현 씨의 의상은 물론 겉에 드러나는 의상은 물론이고 저 아래쪽에 있는 양말까지도 진짜 코디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챙겨서 입는 것은 속옷밖에 대박 없다라고 사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골라주시는 것 같은데 어허. 서정희 씨가 원래는 뭐 커플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했었대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남자친구 김태현 씨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알콩달콩하는 연애의 기쁨을 이제 좀 누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두 분은 저 사진 찍힌 것도 다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이에요 진짜. 그러게요. 부럽네요. 뭐를 집어 던지고 싶기도 하고요. 네. 네네.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인테리어 센스라든지 패션 감각이 워낙 또 뛰어나시기 때문에 딸 서동주 씨의 그 패션도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서로의 패션 센스가 좀 다르거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서정희 씨는 딸에게 나는 보수적이다. 단추도 하나하나 다 채워서 입는데 그래서 딸이 비키니 입는 것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딸 서동주 씨의 반응은 젊을 때 누려야 된다는 거죠. 어허. 1, 2년 후에는 다른 상황일 수 있다. 지금 바짝 입겠다라고 하니까 그러긴 너무 바짝 입는다 라면서 서로 모녀가 티격태격했다고 합니다. 야 모녀가 진짜 친구 같은 모녀예요.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모습도 정말 귀여운데 근데 어쨌든
합동 결혼식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제쯤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대략 예상되는 시점이 있을까요?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하우스로 또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오픈하는 날 작은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뛰면서 막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계속 바뀌네. 예, 마음이 참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걸 보니까 아마 내가 진짜 사랑을 하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그 집이 지어지면 결혼식을 올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그 집을 제가 서둘러 부실 시공으로 해서라도 제가 직접 공사장에 가서 노력을 했어요. 아니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자, 저렇게 예전에 고생했던 그런 삶도 이제 기억도 다 한순간에 사라진 눈 녹듯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서정희 씨 그리고 서동주 씨 그 모녀 정말 앞으로의 이 행복한 날만 펼쳐지길 또 진짜 합동 결혼식 하는 날 한번 또 뉴스파이터가 또 멋지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아직 살아있다? 아니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시는 저 오빠분 대체 누굴까요? 바로 뒤 화면에 나오고 계십니다.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남진 씨를 곧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데뷔 60주년을 맞았는데 어머나. 60주년 맞이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영화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오빠 남진입니다. 아, 오빠 남진. 네, 어떤 내용일지 예고편에 살짝 공개가 됐거든요. 어머나. 한번 보시면서 어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네네. 극장이 터져나가고 막 쓰러져 나오고 지금 오빠들은 오빠들은 아니에요. 음악을 듣고 한승이라도 지칠 줄을 몰랐어요. 팔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분 가사 하나하나에 자기 인생의 그 비유가 돼요. 일면서 음악적인 고민을 하시고 노래에 있어서도 간지가 흐르는 것 같아요. 시작도 끝도 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지금 오빠 남진이라는 영화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맛배기 영상인데 하재근 평론가는 잠시 스쳐갔던 과거 영상 모습 중에 제 입에서 탄성 나온 게 와, 진짜 잘생겼다. 이 말 나왔어요, 진짜. 남진 씨가 과거에 엄청난 청춘 스타였었거든요. 어허. 요즘에 그 아이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국민 아이돌 역할을 했던 청춘 스타였는데 요번에 개봉하는 영화 오빠 남진은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음 달 4일에 개봉하는 건데 네. 저기는 이제 실제 모습들이 담기는 거죠. 뭐 아하. 남진 씨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남진 씨의 콘서트 현장이라든가 아. 과거에 있었던 히트곡 무대들 또 후배 가수들의 인터뷰, 뭐 잔일이, 백일섭, 장윤정, 장민호, 송가인 씨 이런 분들의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서 네. 이제 남진 씨의 빛나는 순간들이 담긴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개봉하는 건 저런 다큐멘터리지만 과거에 남진 씨가 정말로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극영화 70여 편에서 주연을 했었습니다. 아니, 7편도 아니고 70여 편이요? 어머, 편입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스타니까 네.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인데 와. 그렇게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던 남진 씨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 새침해지다가 돌아지는 것도 아끼는 여자들 애교라고 하지만 엊그제도 만나서 데이트했지 보기 드문 웃음으로 상냥하더구 못 봤다는 아가씨 봄날이 갈 때
세월 좋아졌어. 세월 좋아졌으니까 형님 하지. 어디 옛날에 감히 오빠한테 형님 못하지. 감히 오빠한테 그냥 바로 그냥. 이미 그때는 그 시대의 20대 가수로 그리고 영화로 이미 탑이지. 20번을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20번을. 그 당시에 뭐 다 현금으로 이렇게 때렸나요? 백명이지. 그럼 그때는 그 세다가 좋을 거 뭐. 야, 지금 예전의 추억도 이렇게 막 떠올렸는데, 근데 뭐 출연료 많이 받고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이종근 평론가님은 네. 진짜 남진 씨가 쭉 살아왔던 어떤 거에 대한 추억이 지금 그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있다고 하면 제 나이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한 10살 때쯤이 아마도 남진, 나훈아 씨가 데뷔한 지 한 10년 정도. 그래요? 한참 왕성하게 막 히트할 때 그때 정도니까 저는 기억을 하죠. 네. 뭐 저 푸는 초원 위에 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걸 부르는 장면을 제가 다 기억을 하니까요. 아하. 텔레비전에서. 네. 자,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이 자막 아까 영상 나올 때 와, 영화 배우다.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노래가 히트하면 그 어떤 가수들이라도 노래가 히트하면 그 노래 제목을 딴 영화가 바로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노래 히트해서 나온 영화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조금 끼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앨범을 산 사람들이 바로 다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의 풍조였어요. 그래요? 그래야 영화도 살고 노래도 계속 살고 야. 이런 어떤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가 진짜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두 편 찍고 다 안 해요. 아무리 노래가 히트한다고 그렇죠, 해도 네. 다른 배우들이 그냥 그 노래의 어떤 그 영화한 주인공이 돼요. 하지만 네. 남진 씨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70편이나 찍었다는 네. 건 뭐죠? 한두 편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고 끼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이고 노래 히트 안 해도 돼. 계속 영화를 남진 씨를 위한 영화를 만들어서 그대로 계속 출연시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남진 씨가 워낙에 그 팬덤이 있었거든요. 네. 그 팬덤들이 계속 그 영화마다 따라다녀서 그 70편 다 히트했다는 거예요. 야. 노래 실력뿐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연기력도 출중했다. 거기다가 앞서 보셨 잘생긴 이 외모도 한몫한 것 같은데 김묘성 기자님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 제목 다음 달 4일 날 개봉하는 이 영화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빠 남진 딱인 것 같은데요. 네. 최초의 오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의 오빠인 만큼 최초의 기록들도 참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 하나를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팬클럽을 창단했습니다. 진짜요? 네, 창단 시기가 72년인데 어머나. 그때 회비가 6개월에 500원. 6개월에 500원 정도라고. 가늠이 안 돼. 어느 정도인지. 네. 현재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꽤 되는 금액인 어허. 거죠. 그렇게 했는데 4만 명 정도가 이 팬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어머나, 하고요. 어머나. 그리고 최초의 팬미팅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 팬미팅에요. 무려 네. 7,200명이 모여들면서 어머나. 그때 일대가 마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진 씨의 과거 오빠일 때, 현재도 오빠이지만 네. 그때의 인기가 어땠냐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또 과거에 잡지가 하나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꽃미남 시절이 딱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가수 왕이다라고 극찬이 되어 있고요. 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고향이 되어주고 아픈 가슴을 다듬어 주는 엄마의 손길이 되기도 한다라면서 그때 정말 혼을 뺏게 하는 매력을 지닌 가수다라고 극찬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저 기사, 잡지의 기사가 그걸 바탕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남진 씨의 노래 보면 고향 못 가신 분들 고향 떠올리게 하는 노래 많고 어머니 떠올리게 하는 노래 많고 아마 그런 심금 울리는 노래말 때문에 저런 가사가 나온 것 같은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큐멘터리 영화 그 나레이션 중에 요즘에 오빠보다는 오빠보다야 너 아니야? 막 그런 말 나왔던 것 같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진 씨가 또 주목받는 배경도 있었는데요.
바로 집안입니다. 아하. 목포에 가면 남진 씨 집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동네 부잣집 도련님으로도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 정도예요? 이 내용은 사실 남진 씨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허. 우리 아버지가 언론사 대표에 어. 국회의원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시절 집에 자동차 요트가 있었다는 것이고 중학교 때 오토바이가 있더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1950년대는 집에 차 없는 집이 더 많았죠. 그렇죠. 거의 없었죠. 차가 있는 집이 드물죠, 오히려. 네. 네, 목포에 딱 한 대가 있었는데 네. 그게 우리 집. 남진 씨 야, 집에 딱 한 대 대단하네요.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 중학교 때 오토바이도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타고 다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다 누구라도 쳐다봤고 소위 말하면 동네 인싸였던 거죠. 많은 여학생들을 또 태우고 다녔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냈던 집안입니다. 네. 어마무시한 재력가임을 알 수가 있는데 네. 또 그런데도 재력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교육자 출신이라서 엄청 공부도 열정적으로 시키셨대요. 일단은 담임 선생님한테도 과외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교감 선생이 영어 과목, 교무 주임 선생이 수학 과목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를 과외를 할 정도로 어머니가 굉장히 공부에 열정적으로 시키려 했으나 네. 남진 씨는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팠대요. 머리가 쑤셨고. 솔직하셨네요. 네. 그런데 음악을 틀면 또 너무 좋았고 신이 났다. 역시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환경, 풍족한 환경에서만 자라서 귀공자일 줄만 알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로서 월남전 파병도 갔다 오고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늠름한 모습 그리고 진짜 따스함까지 갖추다 보니까 그 인기가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닌 영원한 오빠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도 흥행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데 보세요. 요즘 이웃 간에 왜 이렇게 몹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 얘기 들어보시면 여러분 분노가 치미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지난 14일 오후 2시쯤에 평택의 어느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쓰레기 봉투를 현관문 앞에 내놓으려고 맨발로 그냥 가볍게 집을 나선 거예요. 네. 무방비 상태로 나섰는데 앞정을 밟았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살펴보니까 현관문 앞에 앞정 10여 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지금 합니다.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이제 그린 저런 상황이었나 봐요. 세상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지금 현관문 앞에 10개 정도의 앞정? 아니 근데 보세요. 대체 김묘성 의원님 자기 집 앞에 일부러 자기 스스로 앞정을 놔두진 않고 앞정이 있더라도 오고 드날리면서 앞정 어이구 이게 떨어졌냐고 치웠을 거 아니에요. 어쩌다 앞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누군가 문 앞에 앞정을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하. 그래서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CCTV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허. 그런데 분석 결과 당일 새벽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피해 남성의 현관문 앞에 앞정을 뿌려놓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금 우리가 이걸 듣고도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대체 저 여성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경찰이 이제 그 여성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CCTV를 지금 확인했더니 다 찍혔나 봐요, 이렇게. 네. 라고 추궁을 했더니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이고 내 주머니에 그러니까 앞정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그게 떨어졌나 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허.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여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다친 그 남성 있지 않습니까? 네. 다친 남성과 이 지금 앞정을 뿌린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 이 여성이 사고 하루 전, 바로 전날 다퉜다는 거예요. 사건 하루 전날에? 예, 네. 예.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항의를 했는데 이 여성이 아마도 흡연을 자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좀 목소리를 높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여성에게 제발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지 말고 소리를 좀 높이지 마세요 라고 항의를 했나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항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요즘 가장 심각한 게 담배 연기예요.
말이에요. 아. 같은 아파트 내에서 담배 연기가 사실은 얼마나 불쾌하고 사실 그렇죠. 그렇거든요.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항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여성과 아마도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언쟁이 좀 심각해지니까 이 네. 남성이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와서 이웃간이니까 네. 어떻게든 화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아하. 돌려보냈던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느낌이 오시죠? 아마도 여기에 앙심을 아. 품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압정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세요. 저 여성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압정이 쏟아진 이렇게 흘러내린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CCTV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압정 10개를 만약 고의로 남의 집 앞에 뿌려놨다. 이거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만약에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칵 밟았으면 어머나.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택배 배달원들도 수시로 그러네요. 다니는 집 앞인데 위험한 물건으로 남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경찰에선 특수상해죄로 지금 입건한 상황이고요. 아하. 전치 2주니까 상해에 어떤 피해 발생했고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압정을 밟았을 때 막 고통 이런 걸 우리가 상상만 해도 막 눈살 찌푸려지잖아요. 이거 결코 이런 행성 따라해서 절대 안 돼요. 이런 보복 같은 이런 거 앙심 품은 거 이런 거 절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행동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따끔한 법의 처벌 저 여성에게 가해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4일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범인은 다름 아닌 한 손님이었습니다. 에? 이 손님이 벌인 짓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어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계산대 앞에 선 남성입니다. 다짜고짜 담배를 달라하면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직원이 담배를 건네주자 네.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를 요구하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빼앗듯이 가져가더니 아이고. 물건을 바닥에 두고는 또 어디론가 향합니다. 냉장고 쪽으로 온 남성 이렇게 갑자기 술병을 집어서 하나 둘 꺼내더니 네. 옆 칸에 있던 음료수까지 모조리 다 꺼내버리는데요. 뭐한 짓이야 이게 지금?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까지 하고요. 편의점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니 물건을 사겠다는 건 좋지만 하재근 평론 저건 누가 봐도 이 편의점 영업장 내를 다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냥 물건을 하나씩 꺼내서 바구니에 담으면 되는데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누가 봐도 행패를 부리는 거죠. 뭐 욕설까지 하면서 뭐 담배 달라, 종량제 봉투 달라 이러더니 또 종량제 봉투 주니까 또 챙긴 게 아니라 바닥에 또 떨어져, 네. 내버리고 그리고 또 술병 음료수 꺼내면서 뭐 사실상 뭐 행패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편의점 직원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무섭죠. 본인 나서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바로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네. 저 남성은 경찰이 딱 보더니 바로 그분이네 하고 바로 알아본 거예요, 경찰이. 어허. 왜 알아봤냐면 네. 저 남성이 그 동네 유명한 주폭이었다고 합니다. 주폭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 뭐 상태에서 뭐 아, 난동을 술만 부린다. 먹으면 행패 부리고. 뭐 그런 뜻인데 네. 그러한 뭐 주폭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경찰한테 거짓 신고도 일삼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경찰이 그래서 저 남성을 바로 알아보고 저 행동을 제지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 남성이 경찰한테까지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얼씨구 저 인간이 그 동네 일대에서는 악명이 자자했던 인간이었나 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예전에도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사람이 죽어 있었다거나 뭘 자기가 죽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예민한 그런 신고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 저희 갔을 때는 7만 원 있다면서 돈을 보여줬었거든요. 정당하게 지불할 거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막 물건을 빼내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저희가 제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만류가 안 되니까 체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저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한다는 얘기 좀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자기 수중에 7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700만 원이 있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저 편의점 영업장 내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명백한 업무 방해로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술이 취한 상태였고 과거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아하. 공권력도 여러 번 낭비시켰고 또 출동한 경찰이 제지를 하니까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고요.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경이 있었는데 이 여경도 밀치기까지 했다라고 아이고. 하는데요.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입건을 했는데 저는 나아가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일단 이렇게 경찰이 제지를 하는데 밀치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행위 자체도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좀 더 엄중한 대책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주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행패도 지금 동네 주민분들이나 영업하신 분들은 지금 골머리를 앓고 피해가 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그런 말처럼 지금 저 정도에서 그치다가도 나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 강력 사건 저지를 개연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 경찰분들 물론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저 주폭, 저 사람을 좀 평소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의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요.